68세 노인의 고개가 꺾이고 낡은 안경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늙은이가 귀가 먹었나? 내 차에 흠집 나면 당신 퇴직금으로도 못 물어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은 사내가 낡은 조끼를 입은 제 장인어른을 벌레 보듯 짓밟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딸의 간병을 보태겠다며 기어코 이 험한 야간 주차장으로 출근하시던 장인어른. 30년 동안 시커먼 불길 속에서 남의 목숨을 구했던 위대한 소방관의 자존심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순간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 한 번도 남을 향해 주먹을 쥐어본 적 없던 제 아내 이성이 아주 경쾌한 소리를 내며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내 간병, 홀로 육아, 15년 교직 생활을 견디며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저의 그것이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목요일도 저는 어김없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종례종이 울리기 무섭게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분필 가루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동료 교사 한 명이 제 뒷모습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장인어른 뵈러 가세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저는 이렇게 서둘러 자리를 뜬다는 걸요. 묻는 것이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젊은 은행원이 저를 보자마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10만 원이시죠? 세 달째였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창구, 같은 금액.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직원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10장을 하얀 봉투에 넣었습니다. 볼펜을 꺼내 겉면에 천천히 눌러 적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지만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반듯한 것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린이집 앞에 서자 아린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두 발로 서는 것도 아직 버거운 나이인데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통통거렸습니다. 포근하고 달콤한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루의 피로가 반쯤은 녹아내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아린이를 맡기고 저는 다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손잡이를 잡은 채 봉투를 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굵은 손마디에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저는 15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주먹을 쥔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4년간 유도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교사가 된 날 저는 그 기술을 봉인했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장인 어른께 봉투를 건네는 것.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아린이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창가에서 찍은 것인데 형광등 빛이 좀 새도 아내의 웃음만큼은 환했습니다. 꼭 1년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8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아린이를 낳고 1년을 쉬다가 복직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늦은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아내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대수술, 그리고 재활병원 입원. 그 이후 제 하루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어린이집 등원, 출근, 4시 퇴근, 하원,
저녁 육아, 밤 9시 재활병원 면회, 재활병원비 매달 80만 원, 월급 300만 원. 그 빠듯한 살림에 어느 날 장인 어른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일하면 너희 부담이 줄잖니. 저는 말렸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몇이신데요? 쉬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보다 차라리 몸이 부서지는 쪽을 택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려 빌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아버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빌딩을 향해 걷는 동안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30년을 소방관으로 사셨습니다. 소방장으로 정년 퇴직하시기까지 그분의 몸에는 수십 번의 화재 현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새겨진 건 25년 전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대형 백화점 화재였습니다. 3층 옷가게에 한 여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연기 속으로 들어가 그 여성을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천장 철골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은 여성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철골이 왼쪽 다리를 직격했습니다. 6개월 입원, 그리고 이후로 평생 왼쪽 다리가 불편해지셨습니다. 아버님의 왼쪽 다리는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불편하셨어요. 사위된 사람이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된 건 한참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쉬실 새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암 투병을 시작하셨고 아버님은 2년을 곁에서 간호하셨습니다. 퇴직금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뒤 아버님은 68세의 몸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처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던 날 아침 아버님은 거울 앞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낡은 주차관리원 조끼의 옷깃을 천천히 여미시고 평생 한 번도 굽히지 않으셨던 그 허리를 꼿꼿하게 펴셨다고요. 30년 소방관의 자세 그대로.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갑게 서늘해지는 것도요. 그런 분이 68세에 다시 일하러 나오신 겁니다. 빌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손에 든 하얀 봉투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글씨를 적을 때만 해도 오늘이 평소와 다른 목요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늘 서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파르스름하게 내려앉은 주차장에 발을 들이면 기름,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3달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 계단을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차 안내봉을 손에 들고 낡은 조끼를 빳빳하게 여민 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넓고 환한지 이 차갑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 잠깐 다른 곳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됐어, 됐어. 아버지 멀쩡히 버는 거 보이잖니? 저는 아버님의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아버님은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으시며 겉면을 내려다보셨습니다. 3달 동안 봉투마다 적힌 문구가 달랐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그때마다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잠깐 시선을 딴 데로 돌리셨다가 봉투를 조끼 안주머니에 조용히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버님 사이의 언어였습니다. 말로는 다 못하는 것들을 그 작은 봉투 하나에 담아주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아린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뭘 먹었는지, 어제보다 걸음이 좀 더 늘었는지, 아버님은 손녀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이 달라지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게 새겨지도록 그렇게 크게 웃으셨습니다.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담당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하셨다고. 아버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저는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 잠깐 후회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 아린이 기다리잖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조끼가 빛을 받아 희끗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이 오른발과 왼발의 간격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날 화재 현장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쪽에서 주간 근무를 마무리하는 여자분이 보였습니다. 아버님과 몇 마디 짧게 나누고는 가방을 들고 돌아서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말순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분의 이름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빨리 끝난 날이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린이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넘기고 지하철에 올라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쪽으로 걸어가며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오늘 겉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 앞에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아버님 쪽으로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차키였습니다. 차키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아버님 발치 근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그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차 키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거울 앞에 서시던 그 허리였습니다. 낡은 조끼 옷깃을 여미고 평생 굽히지 않으셨던 그 허리가 지금 이 남자 앞에서 바닥을 향해 굽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년 남자는 뒷짐을 진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차키를 집어드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VIP 자리에 대놔. 흠집 나면 당신 월급에서 깔 줄 알아. 그리고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발소리조차 거만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이 천천히 제 손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봉투였습니다. 하얀 봉투.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겉면에 적힌 그 글씨 쪽으로 아버님의 눈길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라. 저는 발이 굳어버린 채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내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버님은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고 온 그 봉투에 흙탕물을 튀기기 싫으셨던 거예요. 아들 같은 사위 앞에서 굽혀진 허리를 보이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린이를 재우고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침실에 아린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 키가 날아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차 키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시는 아버님이, 그리고 저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젓던 그 눈빛이, 오지 마라. 저는 눈을 다시 떴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학교 수업 내내 아버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도, 아이들 공책을 넘기면서도 그 장면이 자꾸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어제 차키를 던지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아버님 앞에 바짝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둥 뒤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텅 빈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처럼 2번, 3번. 그리고 침묵. 아버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68세 노인의 주름진 뺨 위로 붉고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자국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향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향해 손을 올린 흔적이었습니다. 딸그락. 아버님의 안경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작고 맑던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느꼈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보며 고개를 젓던 그 봉투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겉면에 그 글씨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도 가볍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천천히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5년 동안 봉인해뒀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찰싹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주차장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다시 켜졌습니다. 아버님의 안경은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채였습니다. 제가 손에서 내려놓은 하얀 봉투도 차가운 시멘트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오성준이 손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먼지라도 떨어낸 것처럼.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기둥 뒤편에서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그림자가 형광등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였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순간 눈이 커지셨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그냥 가라. 저는 아버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아버님. 15년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오성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성준은 갑자기 앞에 나타난 저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두꺼운 손마디, 교사 특유의 수수한 차림새. 그 시선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만만한지 재는 눈빛이었죠. 이내 그의 입가에 코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우리 장인 어른을 때렸습니까? 오성준의 눈썹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대답 대신 다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눈길이 얼마나 오만한지 숨통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짧고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주차장의 냉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위입니다. 오성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이 농담처럼 들린다는 듯이 그는 손가락을 세워 제 가슴팍을 향해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재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 불 속을 드나들던 분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가 이 더러운 자리에 발을 들이는 것이 싫으셨던 겁니다. 제발 그냥 가자. 아버지가 잘못했어. 저는 아버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배긴 30년을 불 속에서 남을 구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오성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절대로요. 오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오만한 사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느릿느릿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제 가슴팍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명함이 포물선을 그리며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 이 빌딩 월세만 한 달에 3억 내는 사람이야. 팔짱을 끼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여유롭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의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성준, 태양건설 대표이사.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태양건설 대표가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교사지,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귓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듯 이었습니다. 징계야. 해임이야.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다시 꼈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이 패를 꺼낼 때마다 상대가 무너지는 걸 수십 번은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듯이. 그리고 오성준이 아버님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여기 건물주랑도 내가 친한 사이야. 한마디만 하면 저 늙은이 내 입으로 잘려. 말이 끝나자 그가 비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쯤 하면 충분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신고하든 덤비든 어차피 피해는 이쪽이 더 크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의 명함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명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 앞 코로 지그시 눌러 비틀었습니다. 명함이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성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오성준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그가 험악하게 얼굴을 구기며 한 발짝 다가섰지만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킷 안주머니로 오른손을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스마트폰이 잡혔습니다. 화면을 꺼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 분 전부터 녹음 버튼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오성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은 여자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숨을 약간 몰아쉬면서도 눈빛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대표님, 그 목소리가 주차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성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예상 밖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여자분은 멈추지 않고 걸어와 저와 아버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오성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 영식 씨 괴롭히시는 거예요? 또라는 한 글자가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성준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턱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꺼져. 여자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식 씨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효자 사위 두셨다고. 아버님이 옆에서 작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쑥스러우신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버님다워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입술이 떨릴 뻔했습니다. 여자분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 저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 백업해뒀어요. 화면 가득 영상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열흘치, 보름치 차곡차곡 쌓인 날짜들이었습니다. 오성준의 얼굴이 한 박자 느리게 굳어갔습니다. 그 오만한 사내가 처음으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오성준 쪽으로 천천히 돌려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녹음 화면이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오성준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해봐. 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저는 111을 눌렀습니다. 신고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강남구. 제가 첫 마디를 뱉는 찰나 이성을 잃은 오성준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고 저는 순간적인 충격에 2미터쯤 뒤로 크게 밀려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겨우 중심을 잡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빠스락. 제 발끝 너머에서 무언가 무참히 짓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선을 내린 제 두 눈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하얀 봉투. 오성준의 번쩍이는 명품 구두 밑창이 그 봉투를 지지기고 있었습니다. 오성준의 구두 밑창에 짓눌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글씨가 시멘트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겉면이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3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반듯하지 않아도 다시 쓰지 않았던 그 글씨가 지금 저 남자의 구두 밑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도 그 얼굴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것이 그 순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눈앞의 것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오성준의 오른팔이 보였습니다.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4년간 훈련으로 새겨진 것들이 몸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빠르게 저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오성준의 오른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비틀며 무게중심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쿵! 태양건설 대표가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팔을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각도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러지는 각도였습니다. 아파! 팔 부러져! 오성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팔을 놓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밀쳤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바닥에 깔린 오성준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박혔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CCTV 영상 파일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였습니다. 오성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신 변호사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아까의 그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떨림이었습니다. 주차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은 기둥 옆에 서 계셨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버님의 얼굴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뺨 위에 아직 붉은 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굳어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패만 끼쳤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세 노인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말순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닦더니 코를 한번 훌쩍이고는 말했습니다. 건물주님이 아시면 가만 안 계실 텐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주님이요? 말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순례 씨요. 이 빌딩 실소유 주세요. 근데 워낙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이라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으셔서. 윤순례. 저는 그 이름을 한 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어딘가 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아린이를 데려와 재웠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이불을 여며준 뒤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 손에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성준의 팔을 꺾던 감각이, 그 직전 하얀 봉투가 구두 밑에 짓눌리던 장면이, 아버님의 어깨가 얼마나 마르고 좁았는지가. 한참 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말순 씨가 흘린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윤순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강남 소재 빌딩 건물주. 기사 한두 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였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박스였습니다. 아린이가 오늘 열었던 아버님의 짐이 담긴 그 박스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스 앞에 무릎을 꿇고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낡은 앨범을 드러냈습니다. 표창장 묶음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빛바랜 서류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펼쳤습니다. 25년 전 날짜, 그리고 제목, 백화점 대형 화재, 소방관의 헌신으로 생존한 윤순례 씨 인터뷰, 기사 속 사진,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방금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건너온 얼굴이었습니다. 기사 속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를 업고 나오시다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분 성함도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꼭 찾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과 신문 스크랩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순례. 이 빌딩 건물주. 그리고 25년 전 장인 어른이 불 속에서 업고 나오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아린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손에 든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베란다 창밖으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너덜너덜해진 신문 스크랩이 어젯밤 그대로 놓여 있었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윤순례라는 이름이 검색창에 여전히 켜진 채였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린이를 조심스레 안아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이른 시각인데도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아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 검색으로 찾아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른 아침에 초면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어요. 이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아버님이 억울하게 당한 게 너무 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신문 스크랩 한 장이 손에서 놓이지 않았습니다. 빌라 입구에 섰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울 만큼 적막하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차분하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 어제 그 빌딩 주차장에서 오성준 씨 신고한 사람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0초, 20초, 주머니 속 신문 스크랩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화려한 건물 외관과 달리 무척이나 소박하고 단정했습니다. 창가에 난초 화분 몇 개, 벽에 걸린 낡은 풍경화 액자 한두 개. 오래 혼자 이 넓은 공간을 지켜온 사람의 고요한 성품이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저를 맞이한 분은 73세 윤순례 씨였습니다. 은빛으로 곱게 센 머리칼, 느릿한 걸음걸이. 하지만 저를 응시하는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뎌낸 사람 특유의 범접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차를 내오시고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달 넘게 반복된 갑질, 차키를 바닥에 던지던 것, 뺨을 때린 것, 말순 씨의 CCTV 영상, 경찰 신고까지. 그녀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뺨을 맞은 장면을 말하는 순간 찻잔 위에 얹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려던 윤 회장님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탁자 위로 내려왔습니다. 2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운 30대 여성의 흑백 사진.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왔을 강인한 얼굴에 억눌러왔던 감정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장인 어른 물건 박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기적을 바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장인어른 성함이? 저는 그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영식입니다. 쨍그랑. 윤 회장님의 손이 맥없이 풀리며 찻잔이 탁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차마 뱉어내지 못한 오열을 삼키며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거실에 시계바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굵은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 짐승이 앓는 듯 쉰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 가을이었어요. 백화점 3층에 갇혀서 시커먼 연기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감고 있었을 때였죠. 과거를 떠올리는 그녀의 어깨가 가엽게 들썩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길을 뚫고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저를 둘러엎었어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 거의 출구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에서 거대한 철골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그분이 저를 앞쪽으로 있는 힘껏 밀어 던지셨습니다. 윤 회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그분이 저 대신 그 철골에 깔리셨어요. 6개월 뒤 병원에 찾아갔지만 이미 퇴원하신 뒤였고 이름조차 제대로 못 물어봤었으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그 은인을 찾으려고 안 뒤져본 곳이 없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냉철한 건물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짊어져온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 한없이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생명의 은인께서 제 빌딩 주차장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계셨다니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꽉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님은 찬물로 흠뻑 젖은 신문 스크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낡은 종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절뚝이시던 장인 어른의 왼쪽 다리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그 불편함이 지금 제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분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윤 회장님은 찬물에 젖은 신문 스크랩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햇살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팡이를 집어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요? 윤 회장님은 이미 외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단단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빌라를 나섰습니다. 윤 회장님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낮은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교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퇴직 후에도 가끔 말순 씨와 교대 인사를 나누러 잠깐 들르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오늘도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아버님, 지금 주차장 잠깐 내려와 계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특유의 뭔가를 가늠하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알았다.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회장님은 이미 2걸음 앞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토요일 낮이라 한산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찼던 평일의 차량들 대신 드문드문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파르스름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와 윤 회장님은 입구 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계단 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셨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윤 회장님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아버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그 느린 발걸음이 주차장 안에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이 굳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불쑥 수면 위로 떠오를 때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영식 씨, 아버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윤순례님.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 안에 25년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5년 만이네요. 저는 두 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년 전 불 속에서 이어진 인연이 이 차갑고 낡은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윤 회장님이 눈물을 훔치고 아버님의 굳은 살 베긴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거 분명 아셨을 텐데. 아버님은 잠깐 시선을 내리깔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 회장님이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30년을 불 속에서 남을 구하면서도 행여남에게 폐가 될까봐 자신의 목숨값조차 숨겨오신 분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님이 이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파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시멘트와 기름 냄새, 차갑게 내려앉은 지하의 공기.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줄곧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에서 제 생명의 은인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윤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빌딩 관리 이사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제가 아버님을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더는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놀란 듯 고개를 드셨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윤 회장님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가 매주 들여온 그 얇은 봉투 안은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봉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3년 전부터 당신을 찾게 되면 드리려고 유원장과 함께 준비해 둔 겁니다. 아버님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윤 회장님이 그 손을 꽉 쥐셨습니다. 제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뜸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 지분 15%예요. 오늘 당장 아버님 명의로 이전 등기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벼락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지 못하고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시지가 200억, 15%, 아까까지 야간 주차관리원 월급 170만 원을 받으시던 장인 어른이 그 순간 30억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밤 아무 생각 없이 그 박스를 열지 않았다면 이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말순 씨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것이 잡혔습니다. 어제 오성준의 구두 밑에 짓눌렸다가 제가 다시 집어들었던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긴 하얀 봉투였습니다. 구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만 겉면에 적힌 글씨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봉투를 받아드셨습니다. 한 손에는 윤 회장님이 건넨 두꺼운 봉투가, 다른 한 손에는 사위가 건넨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봉투를 쥔 아버님의 두 손이 함께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천천히 허리를 펴셨습니다. 오성준의 멸시 앞에서 굽혀지고 세월의 무게에 굽혀지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굽혀야 했던 그 허리가 30년 소방관의 자존심을 담아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던 바로 그 허리가 이 차갑고 낡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마침내 다시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버님의 너른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던 그 허리였어요. 차 키를 줍기 위해 굽혀지고 세월 앞에서 굽혀지던 그 허리가 이제 다시 펴졌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장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제법 따뜻했지만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시멘트와 공기청정기가 뒤섞인 그 냄새. 담당 경찰관이 조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지난 금요일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진술했습니다. 기둥 뒤에서 보았던 것들, 기둥 앞으로 걸어나갔던 것들, 경찰에 신고하던 순간 오성준이 달려들었던 것까지. 경찰관은 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저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말순 씨가 백업해둔 CCTV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파일들이 화면 가득 줄지어 있었습니다. 20여 개, 30여 개. 경찰관이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키가 바닥으로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허리를 굽히는 장면, 어깨를 미는 장면,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장면.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미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다시 보니 가슴 어딘가가 다르게 아팠습니다. 직접 볼 때는 분노로 뜨거웠는데 영상으로 보니 오히려 서늘하게 아팠습니다. 저 화면 속 노인이 제 장인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조사실 안에 울렸습니다. 아버님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는 장면이 화면에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의 주름진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번지는 것이 화면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을 천천히 꽉 쥐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끄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세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됩니다. 세 가지. 저는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새겼습니다. 3달 동안 아버님의 뺨 위에, 어깨 위에, 자존심 위에 쌓여온 것들이 이제야 숫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또 다른 조사실에서 오성준이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지던지 제 눈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그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변호사를 향해 한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다 해결할 거야. 그러나 경찰관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하면서 조사실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차키 장면,
어깨를 미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이 하나씩 재생되는 동안 오성준의 얼굴에서 표정이 하나씩 사라져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성준의 귀에 바짝 붙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때부터 태양건설 대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나 이 빌딩 월세만 한 달에 3억 내는 사람이야. 교사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징계야. 해임이야. 여기 건물주랑도 내가 친한 사이야. 한마디만 하면 저 늙은이 내 일부로 잘려. 오성준 본인의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오성준 자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성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고 했습니다. 합의하면 안 되겠냐? 경찰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빌딩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님이 토요일에 바로 이전 등기 절차를 시작하셨고 아버님은 그날부로 이 빌딩 관리이사로 첫 출근을 하신 참이었습니다. 낡은 주차관리원 조끼 대신 단정한 난방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버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CCTV 3가지 혐의 적용, 그리고 오성준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까지. 합의금은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셨다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말을 이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책상 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불편하니까 참았어요. 그냥 넘어가면 저 사람은 다음엔 더 약한 사람한테 할 겁니다. 저보다 더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잠깐 아버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불 속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님이 펜을 집어드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를 보고 팔을 잡으며 떨리던 그 손이, 봉투를 받아들며 미세하게 흔들리던 그 손이, 지금은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이 서류 위에 천천히 서명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나란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잘 꺼내 입지 않으시는 낡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습니다.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괜히 시선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오성준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차장에서 뒷짐을 지고 명함을 집어던지며 비웃던 그 오만한 태양건설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게 헝클어진 머리,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말순 씨의 목격자 진술,
법정 안에 오성준의 악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방청석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급해진 오성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낡은 정장을 입은 68세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무겁고 단단하게 법정 안을 꽉 채웠습니다. 판사님,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 뜸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살며 단 한 번도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불길 속에서 쓰러진 사람을 업을 때도, 연기 속에서 손을 뻗을 때도 사람의 목숨에는 귀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이 수갑을 찬 오성준을 향했습니다. 오성준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 피의자는 힘없고 늙은 주차관리원인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레 보듯 무시하고 비웃고 기어이 손을 들어 평생 지켜온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CCTV에 찍힌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돈 몇 푼으로 입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21번 고르셨습니다. 저자가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저보다 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뺨을 또다시 후려칠 것입니다. 법의 엄중함을 부디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아버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법정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숙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범행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 오성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쾅, 쾅, 쾅.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성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돈과 인맥이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던 사내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양옆의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던 오성준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핏발선 눈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성준이 절망에 찬 신음을 흘리며 법정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깨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눈이 부시도록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나란히 법원 앞 계단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활짝 펴지도록 근래 본 적 없는 환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에 그 당연한 일을 끝까지 용기 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왼쪽 다리가 여전히 미세하게 절뚝였습니다. 2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불 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던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달랐습니다. 오성준의 차키를 줍기 위해 굽혀지던 그 허리가 이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굽혀진 허리를 펴게 만들며 마침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내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볼에 뭔가 잔뜩 묻힌 채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귀여워. 그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이 웃음이 그리웠으니까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는 눈빛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경과가 나빠진 건 아닐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이면 목발 없이 두 발로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호자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 달, 퇴원, 두 발로, 1년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뒤 혼자 아린이를 안고 뛰어다니며 버텨온 1년. 아침 6시 기상, 7시 등원, 4시 퇴근, 하원, 저녁 육아, 밤 9시 면회 그 지옥 같은 루틴이 이어진 1년. 매달 80만 원의 병원비에 목이 조여올 때도 아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못했던 1년.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것들이 병원 복도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벌겋게 부은 눈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타가 날 것 같아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다음 달에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한대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 액정 화면 위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물처럼 까만 하늘 한가운데 유난히 크고 맑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이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으며 간호했지만 끝내 보내드려야 했던 분. 오늘 이 모든 것을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면 오성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던 것, 아버님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시던 것, 그리고 서연이의 퇴원 소식까지 분명 저 별처럼 환하게 웃어주셨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마지막 퍼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4식구가 다시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퇴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안고 재활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옆에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유리문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쌀쌀했지만
저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린이가 병원 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옹알거렸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목발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느린 걸음이었지만 두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 대신 제가 가져다 드린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햇살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린이를 보았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린이가 서연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팔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뻗었습니다. 엄마를 향해 그냥.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서연의 품으로 건넸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린이도 울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오래, 꽉. 저는 그 옆에 서서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나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침부터 음식을 차려두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테이블 가득 그릇이 놓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서연이 태어난다는 말에 한사코 직접 해드리겠다고 하셨고 저는 두 번 말리다가 그냥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 아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린이는 서연의 숟가락에서 밥알을 받아 먹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 아래서 보던 웃음이 아니라 집 안불빛 아래서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컸지? 아린.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아린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서연은 그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팠을 겁니다. 밥을 먹다가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 표정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저는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말하자면 길고 말하지 않자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야간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신 것부터 매주 목요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것부터 차 키가 바닥으로 날아가던 장면, 아버님이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허리를 굽히시던 장면, 그리고 찰싹 그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리던 순간까지 서연은 처음에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뺨을 맞은 장면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숟가락이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딸그락 소리를 내며 그릇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괜찮다는 듯,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아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딴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병원비 대느라 그런 험한 꼴을 당하신 거야? 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빠르게 단호하게. 아니야. 아버지가 일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서연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서 동시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서연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버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서연의 머리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거실에 아린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아버님 무릎에서 잠든 것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거실에 다 함께 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1년 만에 느끼는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저는 그날 밤에야 다시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잠든 아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린이의 작은 손이 아버님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놓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이 아린이의 얼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진짜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따뜻하게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아린이, 서연과 저. 이 평범한 장면이 저에게는 오래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별게 아니구나.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 것. 따뜻한 불빛 아래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전부구나.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의 왼쪽, 저의 오른쪽에 서연이 앉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법정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성준이 들어왔습니다. 2달 전 영장 심사 때보다 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2달을 보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오만했던 눈빛도, 비웃음도, 뒷짐지던 자세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작아진 사람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오성준. 오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순간 오성준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며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것을 옆에 있던 경위가 팔을 잡아 겨우 세웠습니다. 돈이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던 사내가 2다리로 서 있지도 못한 채 경위에게 붙들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성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쪽을 향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위협도 비웃음도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님이 깊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셨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을 내보내는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의 왼쪽 팔짱을 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아버님이 서연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끝났다. 오성준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태양건설은 세입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며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성준이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동안 저희 가족의 시간은 비로소 따뜻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는 사이 아버님의 일상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관리이사 사무실은 빌딩 2층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야간 주차 관리원으로 출근하시던 곳에서 불과 3개층 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전 저는 서류를 가지고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버님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새 서류를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훑어보고 천천히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이사님, 오늘 점검 일정입니다. 말순 씨였습니다. 예전 주차관리원 조끼 대신 깔끔한 재킷에 팀장 명찰을 달고 계셨습니다. 말순 씨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백업해 두신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절뚝였습니다. 25년 전 불 속에서 얻은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걸음으로 창가로 걸어가 잠깐 밖을 내려다보셨습니다. 20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겨울이 시작되는 강남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님의 등이 보였습니다. 꼿꼿한 등이었습니다. 아버님은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야간 주차관리원에서 빌딩 관리이사로. 하지만 아버님이 달라진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천천히 여미는 그 모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우리 가족 넷이 집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박민재, 서연, 아버님, 아린이. 아린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혀놓으니 식판을 두드리며 신이 났습니다. 예전의 목요일이 생각났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뽑아 하얀 봉투에 넣던 날. 어린이집에서 아린이를 데리고 나와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혼자 지하철에 오르던 날. 지하 2층 계단을 내려가며 형광등 불빛과 시멘트 냄새를 맞이하던 날. 그 목요일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두툼한 메뉴판을 펼치시며 무심한 척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오늘은 애비가 산다. 서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아버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비싼 거 사주셨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살게요. 아버님이 두툼한 메뉴판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오늘은 애비가 산다. 서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아버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비싼 거 사주셨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살게요.
아버님이 메뉴판을 내려놓고 아린이를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 밥 먹는 거 보면 배가 절로 부르더라. 그게 제일 좋은 밥상인데 돈이 뭐가 아깝겠냐?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메뉴판을 다시 서연 앞으로 밀어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냥 골라라.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서연이 눈가를 한번 훔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린이가 영문도 모른 채 따라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흘끗 바라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아린이가 그 순간 아버님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아버님이 메뉴판을 내려놓고 아린이를 번쩍 안아드셨습니다. 아린이가 아버님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탁자 아래에서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충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제 우리 가족의 날이 됐습니다. 예전엔 제가 혼자 봉투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날이었는데 그 목요일이 이제는 넷이서 함께 웃는 날이 됐습니다. 아버님의 웃음소리, 서연이의 웃음소리, 아린이의 까르르 웃음. 그 소리들이 합쳐지는 날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되돌아보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찰싹 소리, 바닥에 내려놓은 하얀 봉투, 너덜너덜한 신문 스크랩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아린이 앞에 앉아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숟가락을 빼앗으려고 작은 손을 뻗으면서도 서연이 내미는 밥은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한 숟가락 더 떠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 쪽에서 구두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구두끈을 메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구두를 신고 빌딩으로 출근하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린이가 아버님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발음이 뭉툭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린이가 밥상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린이가 통통거리며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이 구두를 다 신지도 못한 채 몸을 돌려 아린이를 번쩍 안아드셨습니다. 아린이가 아버님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서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잡아당겨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지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잠시 후 네 사람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버님이 아린이를 안고 앞서 걸으시고 서연과 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네 사람의 어깨 위에 고루 내려앉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으니까요. 아버님은 매일 아침 빌딩 관리이사 사무실에 출근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노크를 하면 검토하고 사인을 하셨고 회의가 있는 날이면 말순 씨가 팀장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말순 씨는 팀장 명찰을 달고 나서도 여전히 아버님을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회의 전에 커피를 갖다 드리고 점심은 드셨냐고 들여다보고
아버님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손을 내저으셨지만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은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윤 회장님도 종종 빌딩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로비에 서서 아버님과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제는 이 빌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다시 입고 병동을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서연의 걸음은 1년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1년간의 재활이 몸에 새긴 것은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해진 무언가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의 공책을 넘기고 수업이 끝나면 교무실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퇴근길에 지하 주차장 대신 어린이집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혼자가 아니라 넷이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빌딩 관리이사로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계셨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 복직해서 다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빌딩 3층부터 7층이 비었던 자리에는 어느덧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섰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 세무사 사무실, 어학원.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빌딩 안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고 복도에 새로운 간판들이 붙었습니다. 오성주는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출소했지만 태양건설은 이미 세입자들이 전부 빠져나가 파산한 뒤였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의 자리는 이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성준이 비워둔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떠난 자리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 집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아린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 식판을 두드리며 신이 났습니다. 서연이 아린이 앞에 반찬을 골라 놓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은 메뉴판을 펼치며 어김없이 오늘은 애비가 산다고 하셨고 서연은 어김없이 지난주에도 그러셨다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꺼낸 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식탁 위에서 제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봉투, 빳빳하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글씨였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저는 그 글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덕분에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봉투 한 장이 이미 다 담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닦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영문도 모른 채 따라서 눈을 찡긋했습니다.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아버님께 드린 봉투가 52장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은행 창구에서 뽑은 10,000원짜리 10장을 하얀 봉투에 넣고 겉면에 글씨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10만 원이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식당을 나오니 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님이 아린이를 안고 앞서 걸으셨습니다. 아린이가 아버님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옹알거렸습니다. 아버님이 그게 뭔 소리냐며 웃으셨습니다. 서연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서연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제 팔을 더 꽉 끼었습니다. 그 온기가 팔 위로 전해졌습니다. 앞에서 아버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얼른 와. 아린이 졸려한다. 아린이가 정말로 아버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걸음을 조금 빠르게 옮겼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겨울 초입에 찬 공기 속에서 아버님의 절뚝이는 걸음이 앞서고 서연과 제가 그 뒤를 따르고 아린이가 아버님의 어깨에서 까무룩 잠이 들어가고 그 뒷모습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 세상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